연말 휴가가 가까워지자 리노는 다른 사람보다 폭죽을 더 많이 터뜨려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특히 솔라란의 폭죽을 이겨보고 싶어 했다. 릴라는 보통 때는 자기 오빠를 장난스럽게 놀렸지만 가끔은 냉정하게 대하기도 했다. 리노가 처음에는 신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집착이 너무 심해졌다고도 했다. 리노의 머릿속에서 그는 이미 체룰로 구두 공장의 주인이었고 다시는 구두 수송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 릴라는 그때까지 미처 몰랐던 리노의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걱정했다. 리노는 언제나 관대한 모습을 보이려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했고 간혹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적어도 허풍쟁이는 아니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곧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그는 솔라라 형제보다 훨씬 더 많은 폭죽을 터뜨려 새해의 첫 번째 행운의 징조를 온 동네에 알리고 싶어 했다. 리노는 솔라라 형제를 모든 젊은이의 롤 모델이자 넘어서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제지하고 현재 주위에서 밀어내야 할 적이기도 했다. 릴라는 카르멜라나 정원에 모여드는 소녀들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리노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오빠의 머릿속에 감당할 수 없는 환상을 심어버린 모양이야. 사실 그것은 릴라 스스로도 믿고 있는 환상이었다. 릴라는 그 환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리노는 그 계획의 중요한 일부였다. 어찌되었건 릴라는 오빠를 좋아했다. 자신보다 6살이나 많은 리노가 스스로의 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지만 릴라는 종종 리노에게 구체성이 부족하며 제 분수에 맞게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을 감당할 줄 모르는 데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도를 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솔라란의 가족에 대한 경쟁심만 봐도 그렇다. 마르첼로가 부러운가 보지. 언젠가 내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그녀가 짐짓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물었다. 사실 내게 그런 말을 처음 해준 것은 릴라 자신이었다. 마르첼로는 매일같이 구두방 앞에서 알짱거렸다. 걸어올 때도 있었고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있었다. 리노도 눈치를 채고 릴라에게 저 개자식과 가까이 지낼 생각일랑은 접어두라고 누누이 말했다. 릴라에게 관심을 보이는 솔라라 형제의 면상을 날려버릴 수 없어서 폭죽으로라도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럼 내 말이 맞았네. 내 말이 맞다니? 네 오빠가 허풍쟁이가 된 건 말이야. 대체 폭죽살돈은 어디서 구한다니? 그랬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동네뿐 아니라 나폴리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다.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거렸고 여기저기에서 폭죽이 터졌다.
탄약의 짙은 연기는 시야를 흐리며 지방까지 스며들어와 매캐한 공기에 눈물이 나고 기침이 났다. 불꽃 터지는 소리, 로켓 모양의 폭죽이 휙 날아가는 소리, 화약이 대포처럼 터지는 소리를 들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돈이 많을수록 폭죽도 더 많이 쏠 수 있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연말 폭죽을 살 예산이 별로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 한 박스, 돌돌 말려있는 폭죽 한 다발과 빈약한 로켓 모양의 폭죽을 사곤 했다. 자정이 되면 집안의 장녀인 내 손에 막대기 모양의 폭죽이나 회전 폭죽을 쥐어주고는 불을 붙였고, 나는 내 손가락 바로 위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현란하게 움직이며 반짝이는 빛의 소용돌이를 흥분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라보곤 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분주히 뛰어다니며 로켓 모양의 폭죽을 창문 옆 대리석 바닥에 올려놓은 유리병에 꽂아 넣었다. 그러고는 담뱃불로 도화선에 불을 붙여 들뜬 표정으로 한 줄기 밝은 빛을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을 향해 날려보냈다. 마지막으로 유리병을 길바닥에 던지며 대미를 장식했다. 릴란에도 폭죽에 쓸 돈이 거의 없었다. 여기에 일찌감치 방귀를 들고 12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보다는 더 대담한 사람들과 연말 자정을 보내러 나가버렸다. 리노는 터지지 않은 폭죽을 모으는 걸로도 유명했다. 연말의 혼란스러운 축제가 끝나면 그것들을 모두 모아 저수지로 가져가서는 불을 붙이고 타오르는 불빛과 탁탁 소리를 내며 터지는 폭발 장면을 즐겼다. 리노의 손에는 아직도 커다란 흉터가 있다. 폭죽에 불을 붙이고 제 시간에 몸을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상처였다. 1958년 12월 31일 저녁에 펼쳐진 대결의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는 빈곤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리노의 심리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폭죽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집착해봤자 솔라라 형제와 맞붙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리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그 해에도 솔라라 형제는 며칠에 걸쳐서 밀레첸토 트렁크에 폭죽을 잔뜩 실어 날랐다. 그들은 연말밤 폭죽으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고 개, 고양이, 쥐를 놀라게 하고 온 동네 건물을 지하 창고에서부터 지붕까지 휘청이게 할 셈이었다. 리노는 그들의 움직임을 증오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체면을 세울 정도의 폭죽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파스퀄레와 안토니오, 특히 그나마 수중에 약간의 돈이 있는 엔초와 흥정을 벌였다. 릴라와 내가 어머니들의 심부름으로 스테파노 식료품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서 판세에 예기치 않은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날 스테파노의 가게는 손님으로 붐볐다. 계산대 뒤에는 스테파노와 피누차 말고 알폰소도 있었는데 그는 우리를 향해 민망한 듯 웃어 보였다. 우리는 긴 줄 뒤에 서서 기다렸다. 그때 스테파노가 갑자기 분명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생에게 무엇인가를
귓속말로 속삭였다. 내 학급 친구가 계산대 밖으로 나오더니 사야 할 품목을 적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릴라와 내가 사야 할 것을 적은 쪽지를 내밀자 모습을 감추더니 5분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우리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마리아 아주머니에게 계산을 한 다음 가게에서 나왔다. 몇 걸음 채 가지 않았을 때 알폰소가 아니라 스테파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스테파노가 직접 나와서 듣기 좋은 성숙한 청년의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레누?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편안한 표정에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기름때에 찌든 하얀 셔츠가 흠이라면 흠이었다. 스테파노는 사투리로 나와 릴라 모두에게 말을 걸었지만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말 파티를 우리 집에 와서 함께하는 게 어때? 알폰소가 그렇게 했으면 하던데. 돈 아킬레의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살해된 후에도 어느 정도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 반경은 성당과 식료품점과 집을 벗어나지 않았고 가끔 빠질 수 없는 동네 잔치에 참석하는 정도였다. 그러니 스테파노의 초청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릴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어. 릴라네 오빠랑 오빠 친구들과 함께하기로 했거든. 리노에게 말해도 돼.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집은 넓고 폭죽은 테라스에서 터뜨리면 되니까. 릴라가 단호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파스콜레랑 카르멜라와 그 애들의 어머니도 함께하기로 했는데 이 한마디로 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알프레도 아저씨는 돈 아킬레를 살해한 죄로 포조 레알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돈 아킬레의 아들이 새해 파티를 함께 하자고 알프레도 아저씨의 자식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스테파노는 마치 그때까지 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괜찮아. 함께 와도 돼. 모두 함께 샴페인도 마시고 춤도 추자.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 인생도 새로 시작해야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나는 그 말에 감동했다. 릴라를 보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웅얼거렸다. 오빠랑 이야기를 해봐야 해. 그럼 이야기해보고 알려줘. 불꽃놀이는? 그게 뭐? 우리 폭죽은 우리가 가져갈 건데 그쪽은? 스테파노가 미소를 지었다. 폭죽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주 많이. 스테파노는 다시 내게 말했다. 모두 우리 집으로 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폭죽을 터뜨리게 해줄 테니 말이야.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래도 너를 초대하려고 공산당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의 아들까지 초대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겐 눈길도 주지 않았잖아.
리노는 스테파노의 제안을 듣자마자 싫다고 했다. 하지만 솔라라 형제를 이기고 싶은 열망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은 파스퀄레에게 이야기했다. 파스퀄레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엔초는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중얼거렸다.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했다. 돈 아킬레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의 자식들과 부인은 부유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릴라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자신이 길에 있는 건지 동네에 있는 건지 구두방에 있는 건지조차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어느 늦은 오후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우리 둘 다 틀렸어. 스테파노는 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처럼 실제 현상과 상상을 뒤섞어가며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다.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그런 제안을 했지? 솔라라 형제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는 미켈레가 질리올라 어머니의 잔치에서 카라친의 집안일에 참견하면서 파스퀄레를 내쫓은 일을 기억해냈다. 그 덕분에 그날 스테파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마저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마르첼로와 미켈레는 파스퀄레에게만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스테파노에게도 모욕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판돈을 올려서 펠루손의 가족과 완전히 화해하고 새 파티에 이들을 집에까지 초대해서 솔라라 형제의 콧대를 꺾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스테파노가 얻는 것은 뭔데? 나는 릴라에게 물었다. 모르지.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려는 거야. 용서? 릴라는 고개를 저었다. 릴라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스테파노는 남을 용서하는 부류의 인간은 아닌 것 같았다. 릴라는 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파스콜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기 시작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답에 도달했다고 했다. 내가 카르멜라에게 알폰소와 사귀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던 것 기억해? 응. 스테파노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자기가 카르멜라와 결혼하려는 생각? 그 이상이지. 릴라의 말로는 스테파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었다. 우리 이전에 일어난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한 일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 자리에는 나와 내 가족이 있으니 그만 멈추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돈 아킬레가 아니고 펠루손의 자식들도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전직 목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정이 마음에 들었고 가정은 곧 확신이 되어 젊은 카라치에 대한 호감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그의 편에 서기로 했다. 릴라와 나는 리노 파스퀄레 안토니오에게 스테파노의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며 그 이면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파노는 우리 이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각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자식인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낫다고? 리노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낫고 말고, 내가 말했다. 마르첼로나 미켈레와는 반대지. 그 애들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못하게 행동하고 있잖아. 나는 스스로 감동해서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준어로 말했다. 릴라까지도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리노 파스퀄레 안토니오는 민망해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다. 파스퀄레는 표준어로 대답해 보려고까지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침울하게 말했다. 스테파노가 돈을 벌어들이는데 사용한 돈도 그의 아버지가 암시장에서 번 돈이야. 식료품점은 우리 아버지의 옛 목공소였고 릴라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게 눈을 떴다. 맞아.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솔라라네 같은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좋겠어? 파스퀄레는 조금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릴라의 중심에 갑자기 등장한 스테파노의 존재에 질투심을 느껴 당당하게 말했다. 난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내 편일 뿐이야. 파스퀄레는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지치지 않는 일꾼이자 언제나 느긋하고 혈기가 넘치던 주세피나 아주머니는 남편이 감옥에 가고 나서부터 기구한 운명에 잠긴 초라한 여인으로 변하고 말았다. 주세피나 아주머니는 결국 이 문제를 들고 교구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은 스테파노네 가게에 가서 오랫동안 마리아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눈 다음 다시 주세피나 아주머니를 찾았다.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어려우니 새해를 맞아 이웃 간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저녁 23시 30분 각자의 집에서 성탄 만찬을 마친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목순의 가족, 시청 수인의 가족, 구두 수성공네 가족, 야채장순의 가족과 그날을 위해서 한껏 몸단장을 한 멜리난의 가족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가오는 새해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옛날 증오의 대상이었던 돈 아킬레의 집이 있는 오래된 건물의 5층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스테파노는 우리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공들여 손질한 머리와 흥분으로 약간 발그레한 그의 얼굴이 기억난다. 그는 하얀 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소매가 없는 푸른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왕자님처럼 행동하는 그는 정말 잘생겨 보였다. 계산해보니
우리보다 거의 7살쯤 나이가 많았다. 그때 나는 나와 동갑인 진호와 사귀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깨달았다. 스테파노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자 진호는 부모님이 위험하다며 자정 후에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난 나보다 애송이가 아닌 성숙한 남자친구가 필요했다. 저쪽에 있는 스테파노나 파스칼레나 리노나 안토니오나 엔초 같은 성인 남자 말이다. 나는 저녁 내내 그들을 훔쳐보고 그들 주위를 맴돌면서 신경질적으로 귀걸이와 어머니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다시 내가 예뻐졌다고 생각했고 그 증거를 그들의 눈에서 찾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모두 자정의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들만의 전투를 준비하느라 릴라마저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스테파노는 특히 주세피나 아주머니와 멜레나를 친절하게 대했다. 뭔가에 홀린 듯한 눈에 코가 큰 멜레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리고 귀걸이를 하고 예전에 입었던 미망인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귀부인처럼 보였다. 자정이 되자 집주인은 먼저 자기 어머니의 잔을 채운 다음 바로 파스칼레의 어머니 잔에 샴페인을 채웠다. 모두 함께 멋진 새해를 위해 축배를 들고는 옥상으로 무리지어 이동했다. 날씨가 아주 추웠기 때문에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알폰소만이 마지못해 뭉구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예의상 그를 불렀는데 내 말을 듣지 못했거나 듣지 못한 척 하는 것 같았다. 나도 옥상으로 달려갔다. 별이 빼곡히 들어찬 새까맣고 얼어붙은 듯한 무시무시한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졌다. 남자아이들은 스웨터 차림이었고 파스칼레와 엔초는 셔츠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다. 나와 릴라, 아다 카르멜라는 춤추러 갈 때 입는 얇은 원피스만 걸치고 있어서 추위와 흥분에 온몸이 달달 떨렸다. 벌써 폭죽이 휙 소리를 내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폭죽은 하늘을 가로질러 화려한 색상의 꽃처럼 폭발했다. 창문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며 고함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고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졌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막대 모양 폭죽과 소용돌이 모양의 폭죽을 주고 불을 붙여 주었다.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두려움에 가까운 놀라움을 아이들의 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릴라는 멜리나를 설득해서 그녀와 함께 꽃불 조명탄에 불을 붙였다. 조명탄에서 다양한 색상의 불꽃이 터져나오자 함께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껴안았다. 리노, 스테파노, 파스칼레, 엔초, 안토니오는 폭죽이 가득 든 종이상자와 나무상자를 운반했다. 모두 자신들이 가져온 폭죽에 대해 뿌듯해하는 눈치였다. 알폰소도 돕기는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형의 재촉에 귀찮다는 듯이 반응했다. 오히려 리노에게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리노는 그날 광란에 빠진 상태였다.
그는 알폰소를 거칠게 밀치고 손에 든 것을 빼앗고 아이처럼 취급했다. 알폰소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성냥 불빛이 보였다. 어른들은 손을 컵모양으로 오므려 서로 담배에 불을 붙여주면서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마리우스와 술라, 시저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내전이 일어나면 저런 얼굴과 저런 눈빛과 저런 자세로 싸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알폰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내 아이는 셔츠에 폭죽과 폭약을 쑤셔넣고 빈병에 로켓을 꽂아 넣었다. 리노는 시간이 갈수록 안절부절 못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와 릴라, 아다 카르멜라에게 끊기지 않게 폭죽을 나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내 동생 페페와 잔니 같은 어린아이들부터 내 아버지나 그날 손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릴라의 아버지까지 모든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추위와 어둠 속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도화선에 불을 붙여 폭죽을 난간 너머 하늘로 쏘아보냈다. 축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고 모두 흥분했다. 불꽃 색깔을 봐. 소리가 엄청나네. 자, 이리 와.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 와중에 겁에 질린 멜리나가 맥없는 탄식을 토해냈다. 도화선에 불이 제대로 붙기도 전에 폭죽을 던져 허비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내 동생들의 손에서 폭죽을 빼앗아 드는 리노만이 흥분된 분위기를 약간 망치고 있었다. 도시를 환히 비추던 광란의 불꽃이 천천히 사그라지고 자동차 달리는 소리와 경적이 들려왔다. 하늘에는 다시 어둠이 드넓게 펼쳐졌다. 솔라란의 집 발코니가 섬광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뚜렷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솔라란의 건물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솔라란의 가족들이 아버지, 아들,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우리처럼 혼돈의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빈민들이 얼마 안 되는 폭죽과 부슬비 같은 금빛, 은빛 불꽃을 모두 소진해 보잘것없는 파티를 끝낼 즈음에야 솔라란의 가족들이 비로소 불꽃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이야말로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등극할 것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솔라란의 발코니에서 갑자기 강한 불빛이 일며 하늘과 건물 아래 길 쪽에서 다시 폭죽이 터지기 시작했다. 폭죽을 던질 때마다, 폭죽에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솔라란의 집 발코니에서는 환희에 찬 욕설이 들려왔다. 그 순간 놀랍게도 스테파노, 파스퀄레, 안토니오 리노가 솔라라네와 똑같이 폭죽을 터뜨리고 욕설을 맞받아쳤다. 솔라란의 가족이 로켓 폭죽을 쏘자 우리 측 남자들도 똑같이 로켓 폭죽과
폭약을 쏘아댔다. 하늘은 점점 불꽃으로 물들어갔고 그 아래 뻗은 길은 폭발하는 폭죽으로 진동했다. 리노는 옥상 난간 위에 올라가 육소를 퍼부으며 폭죽을 쏘아댔다. 그의 어머니가 겁에 질려 떨어질 것 같으니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질렀다. 그때 멜리나가 흥분해서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다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데리고 내려가려 하자 알폰소가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이더니 대신 멜리나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우리 어머니도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라갔고 다른 여인들도 아이들을 챙겨 내려가기 시작했다. 솔라란의 가족들이 쏘는 폭죽은 그 강도가 더 세졌다. 그 와중에 폭죽 하나가 하늘에서 터지지 않고 우리 측 난간에 부딪혀 폭음과 매캐한 연기를 일으키며 터졌다. 저 자식들 일부러 저런 거야. 이성을 잃은 리노가 스테파노에게 소리쳤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윤곽만 보이던 스테파노가 리노에게 진정하라는 표시를 해보였다. 그러고는 여자아이들에게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던 상자를 놓아둔 구석으로 가서 사내 아이들을 불러 폭죽을 꺼내가게 했다. 엔초! 그의 목소리에는 나긋나긋한 식료품점 주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파스카, 리노, 안토, 어서들 이쪽으로 와. 저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고. 모두들 크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저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스테파노의 말을 따랐다. 솔라란의 가족 발코니를 향해 손으로 음란한 몸짓을 해보였다. 우리는 추위에 달달 떨면서 광기에 찬 검은 형상들을 바라보았다. 여자아이들은 아무런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채 내버려졌다. 내 아버지도 릴라의 아버지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릴라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 풀기 힘든 수수께끼에 정신을 빼앗긴 것처럼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릴라는 바로 그 순간 훗날 경계의 해체라고 이름 붙인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릴라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다. 보름달이 뜬 바다 위로 하늘에서 거대한 태풍이 시커멓게 몰려오면서 비칠한 빛은 모조리 집어삼키고 달의 경계를 침식하며 그 빛나는 원반의 형체를 망가뜨려 거칠고 비정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릴라는 리노가 분해되는 모습을 마치 실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고 느끼고 상상했다. 리노는 릴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던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언제나 여유있고 정직하고 신뢰가는 유쾌한 모습. 아주 어릴 때부터 언제나 릴라를 즐겁게 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랑하는 오빠의 옆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져갔다. 그날 거칠게 폭발하는 폭죽과 얼어붙을 듯한 추위, 매캐한 연기와 독한 유황 냄새 속에서 무엇인가가 리노의 유기적 구조를 훼손했다. 엄청난 압력으로 리노를 짓누른 나머지 그의 윤곽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를 구성하는 물질이 화산의 용암처럼 흘러나와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릴라에게 그날 밤 축제는 순간순간이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릴라는 리노가 움직일 때마다 그가 점점 거대해지는 것 같이 보였다고 했다. 리노의 윤곽이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것 같았고 그녀 자신도 덩달아 흐물흐물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릴라는 정신을 차렸다. 릴라의 고통은 거의 티가 나지 않았다. 여기저기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폭죽과 현란한 불꽃 때문에 나 역시 릴라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더 겁에 질려가는 그녀의 표정에 어느 순간 나도 놀랐던 것 같다. 나는 릴라가 사내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거만하고 가장 큰 소리로 솔라란의 집 테라스를 향해 과한 욕을 퍼붓고 있는 자기 오빠의 그림자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인데 그날은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중에 그날 일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일 뿐 정작 그때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릴라보다 카르멜라나 아다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항상 그랬지만 릴라는 남자들의 관심 따위는 전혀 필요치 않아 보였다. 나를 비롯한 다른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의 관심도 못 받으면서 그 추위와 혼란 속에 있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스테파노나 엔초나 리노가 전쟁을 멈추고 한쪽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몸을 바싹 붙이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스테파노가 구입해놓은 엄청난 양의 폭죽에 감탄하면서 그의 통큰 행동에 감동하고 있었다. 단지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하늘을 가르는 폭죽 소리, 불꽃, 폭발과 연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놀라워했다. 우리는 남자들이 굵은 도화선이 달린 원형 폭죽들을 가지러 뛰어다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체온을 높여보려고 우리끼리 몸을 붙이고 있어야 했다. 솔라라네와의 경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른다. 폭죽이 쉴 새 없이 터졌다. 솔라란의 테라스와 스테파논의 옥상은 전쟁터의 참호가 된 것 같았다. 온 동네가 동요하고 전율했다. 계속되는 갱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폭음에 정신이 없어서 사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엔초가 이제 끝났어. 저 자식들 폭죽을 다 썼다고. 라고 소리쳤는데도 우리 편 남자들은 계속해서 폭죽을 쏘아댔다. 리노는 도화선에 불을 붙일 폭죽이 한 개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폭죽을 쏘아댔다. 모두 방방 뛰며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껴안았다. 그러다 점차 침착함을 되찾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고요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먼 곳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고함과 욕설,
파편으로 가득한 길을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갑자기 솔라란의 집 테라스에서 불꽃이 보이고 쾅 하고 터지는 메마른 소리가 났다. 리노가 소리쳤다. 다시 시작하자! 즉시 사태를 파악한 엔초가 먼저 우리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파스칼레와 스테파노도 가세했다. 리노만이 홀로 남아 테라스 난간으로 몸을 내밀고 험한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보다 못한 릴라가 오빠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갔다. 여자아이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소리를 질렀다. 솔라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기려고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던 것이다.